네, Q&A 시간입니다. 오늘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 땡땡님, 매도 타이밍 지표 증가율의 증가폭, 이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올해 2월 초 2008년 위기 반복인가 적색 신호가 올라온다. 미국 부동산 시장을 단기자금 시장이 조정하는 것으로 보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 초기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가 보네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 초기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버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귀담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하셨냐면, 지난주부터 프랑스 경제 채널을 보시나 봐요. 부동산 가격 조정 시기에 대한 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오기 전인 2월 초부터 이미 파리 근교에 포함한 수도권에서 프랑스 쪽에서 매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올해 가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격적인 조정이,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 한국만 조정이 없었고 정책도 다르지만 이번 가을에 한국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주식, 채권, 외환 이런 거 커머디티 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은 정책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 주식은, 채권은 중앙은행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근데 주식은 채권만큼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환은 또 정책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각국의 두 나라 사이의 정책의 차이. 근데 커머더티 시장은 뭐 금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정책의 영향과 조금 채권보다 조금 덜하다고 봐야 되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느 나라에서든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글로벌하게 그래요. 글로벌하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아시아 시장이, 중국, 홍콩, 한국 이런 시장이 정책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그냥 방치를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이 좀 많이 나타났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 부동산 시장을 너무 잡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좋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빨리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별로 이게 정책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마찬가지예요. 작년 말에는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는 줄 알고 부동산을 잡기 시작했고, 근데 여전히 그렇게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앞으로 기업들도 돈이 많이 필요하고 국가도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 많은 돈을 다 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출까지 해주고 나면 자기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대출해 줄 돈이 모자랍니다. 은행도 여러 가지 비율의 규제를 받고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의 신용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구 대출을 늘려서는 은행도 자기가 등급이 깎이고, 그러면 자기가 조달해오는 금리가, 자금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은행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외국도 금융기관들이 은행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어디다가 대출을 줄이겠습니까? 정부가 돈 빌려가겠다는데 못 빌려가게 할까요? 기업을 죽일까요? 부동산 쪽에 돈 빌려가는 걸 막을까요? 부동산 쪽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끝났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근데 보시면 대출이 나가는 쪽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자금 대출 아닙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 집값이 안 올라가고 전세값이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나 다른 펀더멘탈이 아니고 전형적인 그냥 돈이 나가면 올라가고 돈이 안 나가면 안 올라가는. 근데 집 사는데 돈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 돈이 나오니까 전세는 돈이 나오니까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집값하고 붙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걱정하기 이전에 이 집값하고 집값하고 전세값이 붙어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주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미 오피스텔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광범위한 건 아니네요. 오피스텔에서 일부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버블 붕괴를 생각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값이 집값에 붙어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죠.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집값이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경제가 안 되고 뭐 다 안 되면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주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부동산의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부동산 가격 하락 생각하실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워킹 땡땡님께서 주셨는데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가 중요한가요? 이거는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걸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중요하게 보느냐면, 개인보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정보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없는 정보가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있어서 이 사람들이 미리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사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 개인들하고 어떤 게임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IPO라고 하죠. 이 주식이 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들어와서 상장되는 걸 IPO라고 하는데, 상장되기 전에 이미 프리 IPO 이런 단계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식이 상장을 하면 야, 정말 훌륭한 주식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기사에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전에는 그 기업도 알리지를 않는 거죠. 신문에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알리면서 그때 개인들이 사고,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팔 거다. 이렇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개인이 사기 시작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 폭탄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개인들이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업이 그렇게 하나의 어떤 굿뉴스로 끝나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그 얼마 전에 자기가 들은, 개인들은 모르고 있는 그 굿뉴스가 조만간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그걸 포함해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많이 갖고 있겠죠. 많이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개인이 산다고 해서 얘들이 그렇게 막 팔고 나가지는 않아요. 가격이, 개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가격이 막 폭등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워킹 땡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얼마 들고 있는가를 저는 보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 최근에 기사에 나온 이 정도로 뭐 몇 개 더 나오면 끝이겠는가, 아니면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인가 라는 걸 중요하게 봐야지, 기관과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보는 건 중요하지 않죠. 이건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뭐 질문하신 의도가 아마 그런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에는 김땡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몰빵한 지 25년 됐다고 하시네요.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데 심적으로 안 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몰빵하셔가지고 25년 동안 갖고 계셨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물타기를 좀 더 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다라는 말씀이신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사고 싶은데, 이게 그동안에 그 손실 경험, 아픈 경험들이 많아서 여기서 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몰빵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그죠? 굉장히 위험하고,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면 크게 잘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몰빵하고 나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까지 그걸 지키는 경우는 없어요. 몰빵을 했다가 조금 벌면, 이게 매일매일 주가가 올라가주면 몰빵해서
안 팔고 계속 갖고 있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거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기증이 심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처음에 10% 20% 올라갈 때는 나 절대 안 풀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뭐 20% 올랐다가 갑자기 툭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2, 3% 가면 그때부터 아, 내가 그때 팔고 다시 샀으면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내가 왜 그때 계속 갖고 있다고 생각했겠다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안 팔아요. 왜냐하면 그래 이번엔 진짜 올라갈 거야 생각을 하거든요. 또 떨어지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올라가면 또 안 팔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떨어졌을 때 이제 심적인 고통이 커진다는 걸 자기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5%만 올라가면 야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또 마이너스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잘라버립니다.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툭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걸 5%에서 손절매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걸 장기적으로 묵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마이너스 5%에서 내가 매도하는 순간 이거는 실현 손이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진짜 손해 본 겁니다. 이제는 이게 평가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올라가는 거는 빨리 끊는 경향이 있고 떨어지는 거는 안 끊고 늦게까지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게 이게 사람들의 보통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이상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의 심리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라는 건데 올라가는 걸 빨리 꺾어버리는 거 꽃을 꺾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떨어지는 거를 계속 방치해 두는 거는 잡초에다가 물을 줘서 잡초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꽃을 꺾는 것, 잡초에 물을 주는 건데 근데 우리 인간은 보통의 심리 상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주식은 올라갈 때 끝까지 뭐 봐야 되는 거거든요. 떨어질 때는 아니겠다 싶으면 손절을 빨리 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 이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심리적으로 우리 뇌 구조 자체가 이것과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손실을 확정 짓는 거를 두려워해요. 기다려보고 싶어 합니다. 아니야,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확 잘라버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좀 기다려보자,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줘보자.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익이 생기면 그게 계속 가면 좋은데 시장은 변동성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갔다가 떨어졌다 갔다가 떨어졌다 갔다가 떨어졌다 이러기 시작하면 끊어버리고 싶죠. 근데 많이 올라가는 주가의 차트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다가 충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격언 중에 또 하나가 보합세에서 아래쪽으로 배팅하지 마라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게 보합이라는 이야기는 올라가는 것도 막혀 있지만 누구가 계속 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도 막혀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데이터 상으로 그런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할 때 보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장에서는 주식시장 격언에 아래쪽으로 배팅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꾸 이제 상승이 막히는 거기도 합니다만 밑에서 누가 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로 보면 이런 보합권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이 조마조마하고 답답해진 것이죠. 이거 못 올라가는가 보다. 그래, 사람들이 이거 안 산다 이유가 다 있었지라고 하면서 조금만 이익이 나면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볼 때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론이나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심리를 관리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시간에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개의 심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심리적으로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 이렇게 가면 길게 가면 이기겠네. 근데 보통의 사람의 심리로는 주식시장에서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 어떻게 잘하냐? 외국인들은 특히 잘하죠. 걔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요.
주식시장에 적합한 심리 상태로 가령 뭐 해병대 캠프 같은 그런 식의 심리 훈련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를 봐도 걔네들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하는 강의의 많은 부분이 그 심리 할당을 할 건데 그걸 쭉 지켜보시고 김땡땡님께서도 다시 한 번 더 심리적으로 그 뇌를 자기의 뇌를 이제 어느 정도 통제도 하고 다스려가면서 도닥거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 투자를 하는 방법을 한번 그때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심리 강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의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면 그런 학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병대 캠프 같은 거예요.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심리 상태로 훈련이 된 사람만 증권사가 주식 계좌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많이 잃는 이유가 대부분이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강의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